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쌀값 20만 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쌀값은 지난 7월부터 17만 원대로 내려앉으며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역대급 폭염으로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원에서는 쌀값 폭락과 농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규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쌀값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쌀값을 적절한 가격에 수매해달라고 농민 결의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을 포기하고 아예 논을 갈아엎기도 한다는 일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금시면 처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쌀값 하락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북에서도 지난 9월 4일 상주에서 600평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수확을 20여일 앞둔 상태였는데요. 농민들이 수확을 20여일 앞두고 논을 갈아엎었던 이유는 이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쌀을 수확해서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나오다시피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금액상으로는 29,000원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쌀값 폭락 문제는 앞으로 있을 농협의 수매가 그리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가격 결정을 하락시킬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김승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 교과서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그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자의 수입과 이윤이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쌀은 경제학 기초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현실의 예로 사용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개별 농가가 수확량을 줄인다거나 심지어 논을 안타깝지만 갈아엎는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확량을 줄이게 되면 개별 농가의 조수입만 감소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벼재배는 생산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가격에 반응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식의 경영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격 수준을 기대하고 벼를 파종한 농업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대한 이윤의 감소, 곧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농업인들께서 토로하시는 대로 자가노동을 포함한 투입 비용의 회수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쌀값 하락은 벼재배 농업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탄력적으로 농민들이 이 상황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수확기 쌀값 20만 원 보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우리는 쌀값 약속한 적이 없고 20만 원 선은 아직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농민들 많이 화가 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송미령 장관님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 1호로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하면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정부 후속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송미령 장관은 수확기 쌀값으로만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하면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쌀값 보장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10월 5일에서 12월 25일까지 산지 쌀값의 평균값으로 나오는데요. 송미령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무너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0월 5일 산지 쌀값 이후로는 쌀값이 계속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쌀값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쌀에 대한 목표 가격이라든가 기준 가격에 대한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쌀 값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2022년 쌀값이 이 얘기로는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고 그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김시민 처장과 얘기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 2020년부터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의 쌀값 하락은 가격의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가 또 많이 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수확기에 20kg당 전곡의 가격이 5만 5천 원 가량이었습니다만 2022년 초부터 가격이 5만 원 이하로 형성되다 2022년 9월 말에는 4만 원 선이 무너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기에 5만 원 정도였던 전고기 가격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9월에는 4만 3천 원대가 되었고 다행히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월 5일 현재 4만 7천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는 열흘 주기로 갱신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가 아닌 현장에 대한 분위기도 저도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 현지 가격 수준을 물어보게 되면요. 지역 농협이 매수하는 조곡을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대책이 없는 한 쌀값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생산비를 고려할 때 농민들께서 보시는 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정 가격 어느 정도 보고 계시고 지금 쌀값 정도면 농민들 손해는 어느 정도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5일 산지 쌀값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kg 전곡으로 18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역대 통계상으로 보면 쌀값이 가장 높은 때가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월 5일 18만 원이 이번 쌀 가격의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고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이 쌀 공정 가격, 즉 생산비도 보존이 되고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가격을 저희들은 24만 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느 정당에서 현장 농민들이 생각하는 쌀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23만 4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밥 한 공기 300원. 그래서 쌀 80kg 24만 원은 적어도 기본 보장이 돼야지만 농민들이 쌀 농사를 걱정 없이 계속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쌀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농협 수매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로 10,000원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만 원, 6만 2천 원 했던 수매 가격이 지금 5만 2천 원, 5만 원에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마지기 그러니까 2만 평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즉 저는 지금 한 3,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 벼농사, 쌀 농사를 통해서 저는 150만 원 정도가 그냥 가만히 사라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이 쌀 가격으로는 도저히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고 쌀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쪽에서 볼 때,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쌀값 하락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원인, 안 먹으면 그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의 원인이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매년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40만 8,700톤 이 수입쌀이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입쌀이 1번 원인이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원인을 들 수는 있습니다만 가격 하락은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쌀 수요 및 소비는 아시겠지만 근래에 들어 수십 년 동안 매우 빠르게 하락했지만 국내 생산 및 공급은 이에 대응하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무역협정으로 인해 TRQ라고 불리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쌀값 하락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쌀을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협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TRQ 그러니까 저율 할당 관세로 수입되는 이 40만 8,700톤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부가 관련돼 있는 5개국,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이 국가들과 재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40만 8,700톤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민간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궁금한 것은 농업계 최대 현안이 쌀값 폭락이라는 것은 해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 해는 운이 좋은 해고 거의 매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엔 교수님께 먼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쌀값의 경우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소위 얘기하는 시장 청산 가격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만 맡겨두었다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 경영인의 쌀 생산량은 감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농업인의 소득 지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 신호에 맞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농업인들은 감산의 의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한 가격은 하락합니다. 결국 소득 지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의한 수급 균형 달성에 오히려 독이 되고 이러한 단기적 정책 대응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이 쌀값 폭락의 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민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제는 정부의 개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부의 다른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량은 농민들이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가격만 유지해주면 나의 소득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농정을 돌아보면 그런 추세로 뭐 직불제를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뭐 재해보험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매년 양정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쌀 자급률 100%를 넘어선 해가 과연 몇 번 있겠습니까?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쌀값 폭락을 일으켰던 2022년의 경우에도 쌀 자급률은 10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 100%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도는 쌀의 실체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수입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쌀값을 보장하면 가행 생산이 유발된다라는 정부 논리가 있습니다. 쌀값을 보장하면 과연 가행 생산이 될까요? 쌀값이 가장 높았던 해를 보면 오히려 쌀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계절적인 영향,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값의 보장과 가행 생산의 문제를 같이 두면은 이건 곤란하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되는 부분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득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농가의 농업 소득이 1,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어서는 살 수 없는 경제적인 형편들이 우리 농민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만약 일정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방식의 문제라든가 가격 불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농촌 인구의 유입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수입쌀 대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주로 사용되는 용도 또 어떻습니까? 또 수입쌀 사용되는 용도 조정하게 되면 지금 그 쌀값 이런 폭락 사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쌀 시장 개방은 굉장히 오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정부가 2004년 쌀 협상 개시 의사를 밝힌 이후에 쌀 관세와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대신에 2013년 국내 소비량의 약 9%, 아까 이제 사무처님께서 말씀하신 40만여 톤을 5%의 세율로 저율로 의무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량은 개방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그 외에 추가로 고일 관세, 즉 513%가 적용되는 수입 수량은 미미했고, 그리고 관세와 이후에 밥살용 TRQ라고 불리는 밥살용은 4만 톤 미만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들인 물량을 초기에는 시장에 거의 그대로 내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판매 물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금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만 8,700톤은 전체 생산량의 11% 정도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수확하는 수확량 예상치가 380만 톤 정도 되거든요. 38만 톤 정도 되거든요. 380만 톤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수입된 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공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뭐 햇반, 컵반, 그리고 떡류 이런 용도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체 물량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장에서 다소 격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정을 제외하고 식용으로 가능한 가공용으로 수입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쌀이 가공용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반면 일본은 전체 수입쌀에서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쌀을 시장에서 일정 격리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좀 농민들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2022년에 저희 정부가 4만 5천 톤 정도를 해외 공적 개발 원조 ODA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즉 수입된 쌀을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수입쌀 용도를 조정해보자. 라는 것인데 농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쌀 용도 조정에 대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쌀 소비량 자급률 고려하면 정부 양국 정책 그냥 큰 틀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쌀 소비량이라든가 자급률을 고려하면 쌀은 계속 생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유지돼야 됩니다. 지금 상태 정도는 최소한 유지된다고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식량안보 측면에서 주곡인 쌀의 재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쌀 자급률이 실제로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쌀이 부족해서 쌀을 못 먹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료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2% 정도, 그다음에 전체 식량 자급률은 50%를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곡인 쌀만 충분히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양국 정책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시행을 한 데 이어서 지역별로 감축 면적 할당 같은 대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햅쌀을 사료용으로도 햅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고 한 쌀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문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정부의 쌀값 방어 정책에 대한 실효성,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듣고 김 교수님 그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그 쌀 수급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햅쌀을 사료용으로 쓰다니, 그리고 2023년 9곡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햅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해서 매입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정부가 계속 이제 적정 생산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감축량, 그리고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정 생산에 위해서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감축을
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농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책 일단 평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실효성이 있는지. 최근에 그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국가 난제를 인구 절벽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쌀값 방어 정책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거나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우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 격리 등을 통해 시장의 쌀값을 지지하려는 정책과의 충돌에 있습니다. 정책 조합을 통해 시장에 풀리는 공급량을 감축하면서 쌀값을 지지하는 정책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지지는 생산량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쌀값 방어 정책의 실제 효과가 두드러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이 쌀값 이외의 문제도 사실은 기후 위기로 굉장히 농사 짓는 문제에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쌀값이라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고민을 하고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농업소득이 요동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에게는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에 소득 감소하는 부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입 안정보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신윤 차장님. 정부가 갑자기 뜬금없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농업 수입 안정보험과 관련해서 뭐 전문가 토론회 또는 농업인과의 토론회, 공청회 이런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뜯어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 수입 안정보험이 품목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될 수 있는 품목은 지금 시범사 품목까지 합쳐서 15개 품목 정도가 되는데요. 이 품목에 따라서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북의 주 생산 품목인 사과, 고추 이 수입 안정보험 해당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경북의 농민들은 사과값이 떨어지거나 고추값이 떨어지면 어디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존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별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은 농민들의 자기 책임 부과율입니다. 아마 지금 20에서 40% 정도 부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업인들의 이 농업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수입 농산물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농민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건데 여기에 농민들이 잘못해서 책임져야 될 몫을 20에서 40%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예, 그리고 실제 품목별로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 안정보험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되지 않는 집을 바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고 정말 뜬금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건지요?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전에 수량에 대한 재보험의 경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의 보장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감축 면적 할당이나 햅쌀의 사료용 전환 등과 같은 그러한 정책에 비해서는 이론적 토대도 매우 단단하고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며 2015년에 이미 품목별 주산지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보험제도나 구조 등 농업인의 수입 안정에 일조함과 동시에 과거의 정책에 비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그 2001년에 시범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사과에 있어서는 90% 이상, 벼는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입안정보험 또한 정교한 설계와 점진적 도입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수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농업인들에게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매력 있는 상품이라면 농민들이 많이 가입했겠죠. 그런데 2022년에 이 수입 안정보험 가입률이 전체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장의 농민들도 이것이 실효성 있는 안정보험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 양국관리법안입니다. 양국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양국법 개정안이 이 바뀌는 방향에 따라서 쌀값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양국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필요한지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양국관리법의 논란의 핵심은 생산이 너무 많이 되거나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무역과 관련된 국제 규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의결,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농업 경영인 입장에서는 높은 수입이 예상되지 않아도 쌀 생산에 대한 애착이 높다고는 합니다. 반드시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소득 축구이지 높은 가격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양국관리법 개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고민을 통해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국관리법 어떻게 보십니까?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애초에 양국관리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취지의 핵심은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률 5% 될 때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걸로 조문의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2번 행사하면서 법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가격 하락이거나 가격 하락이 우려될 때 격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 수위도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저희들이 양국관리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쌀을 비롯한 양곡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했지만 빠져 있었던 쌀 자급률 100% 명시 등 보다 더 정부와 국가가 양곡 자급률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책임 있는 정책들을 구사하게끔 강제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 내용은 오도간대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네. 이미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퍼주기다, 공산주의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하락이 될 경우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연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 그러니까 농안법을 개정해서 이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가격을 일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이제 변칙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양국관리법 개정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요즘 농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최근에 태풍이나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기후를 봐도 우리도 그렇고 정말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농산물 값이 쌀 이외에도 뭐 배추를 비롯해서 최근에만도 너무 많은 농산물들이 값들이 변동폭이 크고 폭등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은 몰라도 쌀은 이게 단순히 농민들 생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 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신지 김 교수님
아까 잠깐 짧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쌀은 다른 작물과 달리 이 농민들이 정서적으로 맺고 있는 유대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식량안보 문제와도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후 위기라는 것이 비단 농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쌀 생산을 포함해서 다른 농작물 생산 과정의 특성상 작황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급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R&D와 관련 산업의 노력으로 가혹한 농작물 생육 환경에서도 잘 재배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한다거나 노지가 아닌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생육 환경을 인간이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풍년 기근에 비해서는 소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농업인의 수확량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 측면에서는 가격 폭등이 오히려 재배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식량 안보나 자금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만 영화 인터스텔라의 배경에서 보듯이 전 지구적인 기후 재앙은 어떠한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지구적 식량 안보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 국가나 특정 정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우리 후손들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쌀 재배를 유지해야 되는 것 식량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 방향이 좀 우려가 된다. 기후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네. 그 같이 생각하면 어떤 점이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 해 쌀 소비량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360만 7천 톤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24년 10월 5일에 발표한 쌀 생산량 예측분이 365만 7천 톤입니다. 불과 5만 7천 톤밖에 초과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통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1월 통계청 발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원래 고온이라든가 벼멸구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병충해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되어 보니까 대부분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후 위기는 앞으로는 기후 재난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기후 환경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은 결국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뜻하죠. 그래서 작년에 금사가 원래 금배추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농민들에게 좋냐?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보이듯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농산물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지에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농산물 가격은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듯이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마냥 농민들에게 좋은 것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변화되고 있는 기후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폭염, 폭우, 벼멸구까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농업 재배 상황과 관련된 대책,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농업 정책 있으시면 두 분께 끝으로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농업 재해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농업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해서 대팝이라든가 영양제 등 이런 이제 농약대 그리고 가축 입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피해 농가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실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책임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민간 보험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보험금이 피해에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좀 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과응보 혹은 사필기정을 뜻하는 신토불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국산 농산물에 대한 로열티를 고취하기 위해서 표어로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재화가 많고 흔해지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인과관계입니다. 쌀의 생산비를 수입쌀처럼 획기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쌀값 폭락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비용의 적정한 회수를 돕기 위해서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쌀값 폭락과 농업인 소득의 감소입니다. 아무쪼록 가격의 폭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유지, 나아가 적정한 소득 지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승규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금시면 전국농민의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쌀값 폭락 그리고 농업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